엄마는 내 머리채를 잡았다. 언니는 20살 겨울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 그 아이가 바로 우재의 누나 리나였다. 2년제 대학을 다니던 언니는 리나를 임신하는 바람에 학교도 끝마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딸을 낳은 순간을 아주 행복해했다. 어쩐지 10대 소녀가 생각해낸 듯 잔뜩 멋부린 느낌을 주는 이름을 딸에게 붙여줄 때만 해도 언니와 리나가 그렇게 틀어질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결혼을 했다는 게 언니 부부의 문제였다. 언니와 형부는 육아에 점점 지쳐갔고 한창 놀고 싶은 어린 나이에 서로에게 발목 잡힌 기분을 느꼈는데 그 기분은 굳은 믿음이 되어갔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자신의 미래를 망쳤다는 믿음. 언니는 리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언니는 당시 자신은 물론 리나도 잘 돌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았다. 엄마와 나, 언니의 시어머니까지 나선 끝에 리나는 무사히 돌즈음에 첫걸음을 뗄 수 있었지만 언니는 다른 길로 향해 갔다. 종교가 언니의 위안이자 삶의 활력이 되었지만 종교 말고 다른 것의 가치는 모두 무시해버리는 부작용이 따라왔다. 하필 언니의 시아버지가 목사였다는 점이 언니를 더욱 부추겼고 리나에 이어서 우재를 얻게 됐을 때 리나에 대한 무관심은 우재에 대한 관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 엄마와 겪어내야 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연 끝에 리나는 끝내 성인이 되면서 언니를 떠났다. 우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나 역시 리나처럼 엄마를 떠난 딸들 중 하나였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여전히 환한 여름의 도로를 달리는 셔틀버스 안에서 나는 우재가 만들 거라는 다큐의 제목을 아주 오래 더듬었다. 다음 날 아침, 다소 불편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옷 매무새를 다시 살폈다. 아, 정말 나가기 싫다.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알바를 구하기 위해 2군데에서 면접을 볼 예정이었다. 출퇴근이 쉽고 쿠팡보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일을 찾고 있었는데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알바 면접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쿠팡 일에 익숙해지자 힘든 건 좀 덜해졌지만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 회사에서 근무했던 건 확실히 너무 먼 과거였고 딱히 내세울 경력도 못 되었으니 남은 건 빵집을 운영했었다는 것 말고는 없다고 봐도 좋았지만 빵집 알바 자리도 내게는 언감생심이었다. 프랜차이즈 빵집의 알바를 몇 군데 찾아다녔지만 빵집 주인과 나이가 비슷한 나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 30이 못된 어리고 살가운 여자 알바를 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고 소위 3.3 알바라는 것도 빵집 알바를 찾을 때 처음 알게 됐다.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점주들이 4대 보험을 피하는 꼼수인데 어쨌든 그마저도 내게는 기회가 없었다는 게 슬픈 일이었다.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게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30을 간 넘긴 듯 보이는 패스트푸드점의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이었다. 체력적으로 힘든 건 괜찮아요. 쿠팡 알바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 매니저가 체력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체력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는 듯 어필하고 있었다. 진짜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하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매니저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는 흔한 말로 자리를 빨리 모면하고 싶어 했다.
이럴 거면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지나 말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고 했으면서 나이 때문에 이제 와서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체력 핑계라니. 나는 순식간에 늙어버린 기분으로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패스트푸드점을 나왔다. 오늘 2군데 면접을 볼 예정이었고 이 패스트푸드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집에서 걸어서 통근할 수 있는 곳이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겠다고 씩씩거리며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메론맛 아이스크림을 하나 골랐다.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할인점보다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파는 요즘, 이게 불황의 짙은 그림자인가 싶기도 해서 더 막막한 기분이 됐다. 나는 편의점 옆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빠르게 녹아가는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었다. 아이스크림은 달고 시원했지만 막막한 기분을 풀어줄 정도는 아니었다. 오늘 첫 면접을 본 곳은 편의점이었는데 하루 3시간씩 일주일 중 이틀밖에 일할 수 없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러웠다. 주유 수당을 주지 않으려 여러 명의 알바를 짧은 시간 동안 일하게 한다는 쪼개기 알바였는데 최저시급을 받고 일주일 6시간을 일하는데 주유 수당도 없다니 나는 별 미련도 없이 편의점을 나왔다. 이혼을 한 후 알게 된 일이지만 경력이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나 같은 40대 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건 힘든 일이었다. 쿠팡 알바를 하기 전에는 뷔페 식당 주방 자리를 간신히 얻었는데 한 달을 채 다니지 못하고 그만둔 건 텃세 때문이었다. 체력만 견뎌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주방 일이기 때문이었는지 나는 출근 첫날부터 텃세에 시달렸다. 나보다 고작 한 달 더 일했던 또래 여자가 유독 나를 괴롭혔는데 주방의 모든 실수를 내게 덮어씌우는 방식이었다. 매니저는 너무 바빠서 나 같은 신입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지른 문제가 아니어도 내 이름이 자꾸 나온다는 것 자체를 나의 문제라고 여겼기에 나는 결국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다. 그럴듯한 수확은 없고 쓰라린 현실만 또다시 자각한 날, 나는 다 먹은 아이스크림이 남긴 쓰레기를 대충 가방에 쑤셔 넣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카페 거리를 지나야 했는데 내가 사는 신도시에는 카페 거리라는 게 있어서 거의 늘 사람들로 붐볐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인근에서도 오로지 카페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들이를 오는 곳이었는데 뜨거운 햇살에 손차양을 만들어 유럽 노천 카페 분위기를 낸 카페 앞을 지날 때였다. 동네 사람들이 주로 산책과 운동을 즐기는 잘 꾸며진 하천 쪽을 바라보는 카페 테라스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였는데 늘 무심코 지나는 거리에서 나는 우뚝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스틸로 만들어진 노란색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때가 탔지만 아직은 쓸만한 아이보리색 파라솔 아래 앉은 중년의 커플을 보았기 때문이다. 커플은 비슷한 차림이었는데 남자는 흰 면바지에 골프웨어풍 파란색 폴로 티셔츠에 칼라를 바짝 세웠고 여자 역시 치마를 입었고 티셔츠에 칼라만 다를 뿐이지 누가 봐도 커플룩이었다. 무엇보다 더운 날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하는 남녀를 연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웠다. 그들이 연인이든 부부든 아니면 불륜이든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남자가 내 친오빠였기 때문이다. 물론 여자는 오빠의 아내이자 나의 새언니가 아니었고 손차양을 내리고 오빠 커플을 빤히 응시하던 나를 여자가 불쾌한 듯 보다가 휴대폰에 한눈을 팔고 있던 오빠의 팔을 툭툭 쳤다. 이제 49살,
푹 퍼진 얼굴에는 다소 작아 보이는 옅은색 선글라스를 낀 오빠는 여자의 손가락이 향하는 쪽에 서 있는 나를 보았다. 선글라스를 살짝 내려서 나를 살피던 오빠가 나를 알아보기까지는 5초쯤 걸렸는데 오빠는 몇 년 사이 많이 불어버린 몸에 비해 날렵한 동작으로 후다닥 일어섰다. 바로 쟁걸음으로 다가온 오빠가 내 팔을 잡았는데 이후 어찌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 같은 건 미처 하지 못한 게 분명했다. 오빠는 어리둥절한 여자에게 잠시만 기다리라는 듯 손짓을 하고는 나를 카페거리 중간쯤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갔다. 손버릇 더러운 거 아직 못 고쳤네? 이거 안 놔? 우리 동네에서 친오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 본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오빠에게 팔까지 잡혀서 끌려가고 있으니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야, 너 여기 사는 거야? 오빠는 뻘쭘한 듯 빈손을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이 상황을 오랜만에 만난 남매의 평범한 만남으로 가장하려는 듯 했다. 오빠 바람 피우네? 나는 오빠의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다. 조금도. 너 임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오빠한테. 미친다 진짜. 아직도 내 오빠 노릇이 하고 싶은가 봐. 오빠의 눈빛에 당혹감이 짙어졌지만 궁지에 몰렸을 때 더 뻔뻔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오빠였다. 너 자꾸 오빠한테 깐죽깐죽. 저기 저 사람하고 나는 바람은 아니고. 그럼 내가 두 사람 사진 찍어서 새언니한테 보내도 돼? 오빠는 물에라도 빠진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팔을 휘젓기만 했다. 다른 사람들 모두를 바보 천치 취급하는 버릇도 여전했는데 오빠는 자신의 잘못을 비난당하는 상황에 익숙치 않았다. 늘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들고 그게 안 되면 손부터 나가는 부류의 인간이 내 오빠라는 사람이었고 나는 오빠를 이렇게 마주칠 때까지 4년간 보지 않고 살았다. 내가 경철과 이혼하고 마지못해 엄마를 찾아갔을 때 경철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엄마는 내 머리채를 잡았다. 평범한 엄마라면 크게 상심한 딸을 위로했겠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다. 이년, 이 천하의 등신 같은 년, 지 남편 간수도 하나 못하는 세상에 쓸모없는 년. 엄마는 나의 이혼에 분노했고 경철이 바람을 피운 게 모두 내 잘못이라고 몰아세웠다. 내가 애도 낳지 못하는 병신이라 남편이 밖으로 놔둔 거라고.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있었던 나는 헝클어지고 아픈 머리를 감싸주고는 엄마의 집을 뛰쳐나와야 했다. 엄마는 문이 닫힌 후에도 나를 향한 저주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고 이혼보다 엄마 때문에 나는 더 상처받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내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오빠가 찾아왔다. 나는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는 오빠 때문에 허겁지겁 젖은 얼굴을 훔쳐내고 문을 열었는데 오빠는 내가 미처 문을 다 열기도 전에 문을 잡아당겨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오빠는 엉망이 된 내 얼굴을 보고도 주저없이 두툼한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내리쳤다. 조금의 계산도 없었던 순수한 분노가 가득했던 폭력. 어우 이 쌍년 진짜 내가 너 언젠가 이렇게 집안 망신 한번 크게 시킬 줄 알았어. 이혼? 야, 그 알량하게 배워먹지도 못한 촌놈도 어떻게 못해서 이혼을 해? 초등학교 교사였고 곧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던 교육자 오빠. 그런 오빠가 자신의 폭력에 나뒹굴고 있는 동생을 향해 내뱉는 말들이 너무 적나라해서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꿈에서 다시 보곤 한다. 그 후 4년. 나는 더 늙고 탐욕스러워졌으며 여전히 파렴치하고 얄팍한 오빠의 거대한 약점을 잡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슬펐다. 집안의 기둥으로 떠받들여졌던 오빠를 우러러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시간. 오빠와 엄마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나에게도 있을 거라는 믿음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슬펐다. 오빠는 짐짓 대수롭지 않은 척 주머니에 손을 넣었지만 발끝이 초조하게 까딱거리는 것까지 숨기지 못했다. 나는 이제 누구든 내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시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의 4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